대학교 들어갈 때 그때야 처음으로 어떤 걸 전공을 할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예술가가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들이 또 예술가가 돼서는 배고프다, 살기 어렵다 해서 아무래도 경영학과를 가게 됐는데, 돌이켜 보면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뭔가 색깔이나 아니면 어떤 형태, 그리고 뭔가 남다르게 어떤 관찰을 오랫동안 했던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그 경영학과를 다녔긴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도 계속 미술과 연관된 그 과외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직장 생활을 잠깐 했지만 내가 갈 길은 이게 아니다 하고 택해서 다시 예술을 전공하게 됐는데, 독일 유학을 가기 전에 다시 돌이켜 보면은 아주 그 예술가가 되기 위한 그런 관심사는 어린 시절부터 싹 튼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삼남 삼녀의 굉장히 큰 대가족이라면 대가족의 형태였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외톨이였고 내가 어떻게 뭔가 즐길 거리를 나름대로 같이 나가서 놀거나 뭐 뛰어노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다 보니까 나한테는 비가 온 다음에 뭐 그 당시에는 아스팔트 된 게 없으니까 도랑에 비 온 다음에 흘러내리면서 생긴 사금파리들, 뭐 작은 돌덩어리들, 또 아니면 정원에 있는 식물이나 뭐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과 내가 대화를 시도한 것이 내가 아마도 예술가가 되기 위한 소양을 닦은 첫 번 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6개월 남짓 하다 보니까 그런 단체 생활이라는 게 나한테 굉장히 버거웠고, 또 워낙 좋아했던 그런 뭔가 내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았는데 그런 것을 발휘할 시간이 전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직장 생활이 이렇게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그 당시엔 큰 수출하는 대기업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근무하고 토요일도 나가야 되고 미술이나 그림이나 뭔가 디자인이나 이런 쪽하고는 영영 이별인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는 찰나에 뭔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지내는지, 도대체 꼭 예술가가 내가 될 거를 확신은 하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인류대학과 거기 직장 생활과 나중에 평탄한 가족을 이루는 그 스테레오타입의 그런 억압된 분위기에서 뭔가 탈출하고 싶었어요. 직장 생활의 그 관료적인 분위기, 또 5, 6개월이지만 아주 짜여진 그런 일상을 평생 내가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보고 싶다. 그 나라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 일단 그런 유학의 길을 택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사실 독일보다는 제일 외국어로 영어를 배웠으니까 미국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부모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가정 형편상 형이 또 유학을 갔다 가게 됐어요. 왜 또 지금 다른 전공을 하냐. 아마 다들 기대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좀 섭섭했죠. 첫째 아들은 미국에 갔는데 나는 둘째 아들인데 이건 기회가 또 없구나 하고 좌절감이 생겼고, 그러다가 내가 제2 외국어로 독일어를 했었어요. 그래서 독일어의 그 약간 기본만 알고 있었을 뿐인데 그 당시에 대우 실업 있다가 대우에서 해외를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죠. 그 당시에는 너도 나도 해외를 가고 싶어 했던 시대였어요. 70년대 말은. 그렇기 때문에 대우에서 신입사원이 해외를 나가는 기회는 거의 없었는데, 마침 유학생으로서 돈 내고 가기는 나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나 자신도 꼭 유학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작가가 될 수 있는지 확신은 없었는데 어딘가 나가고는 싶었고, 근데 이리저리 수소문 하다 보니까 작은 회사인데 독일에 지점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그 회사에 취직 겸 해서 함부르크에 파견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함부르크에 주재원으로 나가서
밤에는 약간 독일어도 배우면서 첫 발을 띈 거는 유학생으로 처음 간 건 아니고 일종의 주재원으로서 그 작은 회사의 주재원으로 가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6개월 정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이제 디자인 학교를 다녔어요. 다니면서 주재원 낮에 일을 해주는데 독일의 그 거리에서 보여지는 풍경이 바로 내가 배우고 싶었고 느끼고 싶었던 그런 아름다운 비주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가 너무 행복하다. 내가 배우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게 길거리의 포스터, 뭐 쇼위 윈도에 있는 물건들, 잡지들, 뭐 박물관에 있는 여러 그런 유물들, 모든 것들이 내가 보고 싶고 곁에서 가까이 하고 싶었던 것들이 길에 너무 많은 게 굉장히 즐거웠고, 그때 굉장히 인생에 두 번 다시 내가 이런 미술 쪽에 공부할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결국은 작가가 되는 첫 발을 내디뎌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면서 그때 결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잠깐 그 저녁 때 디자인 비슷한 그 수업을 하는 학원 비슷한 데서 다니다가 바로 6개월 뒤에 정식으로 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대학교에, 미술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또 그 직장은 그만두면서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됐죠. 그 처음에 그 디자인 전공을 한 학교를 이제 야간에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정보도 내가 모르고 독일에 어떤 대학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모르다가 주변에서 그냥 디자인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야간에 다니다가 보니까 국립대학들이 있더라고요. 정식으로 학비를 많이 안 내고 다니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시험을 다시 보고 간 거죠. 처음에는 이제 거기는 시험이라기보다는 학원 비슷한 데는 이제 등록을 하고 들어가면 되는 곳이었는데, 국립대학이 있다고 그래서 국립조형대학으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입시도 쉽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 디자인학과 그 학교에서 국립대학으로 옮겨가고 싶은 애들이 꽤 있었어요. 여러 명이 시험을 봤는데, 나도 이제 모르다가 이제 소문을 듣고 같이 시험을 따라서 보게 됐는데, 2명이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저하고 독일 친구하고. 근데 그 입학한 두 사람 중에 친해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독일 사람 친구가 많지도 않은데 그 학교에서 국립대학으로 옮겨간 사람이 딱 둘이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미 사진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국립대학을 옮겨갔을 때 자연스럽게 그 친구하고 친해지면서 그 사진기를 사게 됐고, 카메라를 사서 같이 찍으면서 다니게 됐고, 또 학교가 제가 다닌 그 국립 조형미술대학이라는 데가 거기는 1, 2학년 때는 여러 분야를 다 할 수 있어요. 페인팅, 사진, 뭐 드로잉, 또 뭐 판화,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을 다 배우고 3, 4학년 올라가면서 전공으로 자기가 사진을 하느냐, 뭐 미술로 끝을 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1, 2학년 때 열심히 다양한 걸 다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사진을 좋아하다 보니까 더 사진에 몰입하게 됐고, 또 그림도 워낙 좋아했는데 아무래도 그 회화 가르치는 선생님보다는 사진하는 선생님이 재주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아주 해주시는 바람에 얼떨결에 사진 작가가 됐습니다. 일단 입시를 볼 때도 거기도 입학하려면 쉽지가 않았어요. 아마도 한국에서 미대를 들어간 사람들은 석고대상부터 했던 사람들일 텐데, 독일에서 요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시 때 뭐 석고대상을 시험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상상력을 좀 불러일으킨다 그럴까? 입시 제목도 지금도 가끔 뭐 그런 생각이 나는데, 뭐 성냥을 한 갑을 나눠주고 그걸로 뭔가 입체물을 만들어 보라든가, 또 A4 용지를 하나 나눠주고 그걸로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해보라든가, 좀 엉뚱한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정식으로 뭐 그 대상을 잘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대를 졸업한 사람이 떨어지고 제가 들어가는 경우도 생긴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나는 물론 내가 취미로 그런 화우회라든가 이런 재밌는 거를 제가 그리고 따라 소묘를 하고 하긴 했지만 정식으로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 오히려 아직은 내가 더 자유스럽다 그래서 뭔가 가르쳤을 때 뭔가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뽑은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독일 친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뭔가 모델을 앞에 놓고 그림을 그린다고 우리가 숙제를 내주더라도 과제를 내주더라도 나는 그래도 서울에서 석고대상 하는 애들도 많이 봤고 정식 배우진 않더라도 우리가 많이 보죠 주변에. 그래서 대충 뭘 따라서 그리라면 모델을 이렇게 그려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는데 보면은 독일 친구들은 전혀 못 그려요. 내가 보기에는 야, 얘 좀 미대를 들어오려고 그랬나 할 정도로 어떤 모델을 비슷하게 그리는 거는 못 그려도 그런 친구들이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굉장히 다른 쪽으로 추상적으로 더 발전하는 거 볼 때마다 야, 우리가 꼭 대상을 똑같이 잘 그린다는 것이 그게 나중에 작가가 되는 길은 아니라는 거를 내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도 많이 느끼죠. 그런 점도 좀 깨우치게 됐고 항상 또 독일에서는 그 과제를 보면은 학기 말에 점수를 낼 때도 그 전체적으로 한 학기를 어떻게 이 친구가 프로세스를 해왔느냐가 중요하지 중간에 별로 나오지 않다가 결과물만 좋은 거를 들고 온 친구들은 점수를 잘 안 줘요.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해서 조금씩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친구들은 결과가 나쁘더라도 칭찬을 해주지만 그냥 나중에 결과물만 자기가 완성해서 들고 오는 사람은 칭찬을 안 해주죠.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한 거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곤 했습니다. 사진은 아무래도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만나는 장면을 찍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림은 상상을 해서 그리고 머릿속에서 자기가 보고 경험한 걸 창작해낼 수 있지만 사진은 꼭 있는 것을 찍어서 그걸 토대로 지금 물론 디지털로 시대가 되긴 했지만 항상 본 것을 저장하는데 그 기록하는 스릴이 있었어요. 좋은 점은 사진은 내가 마주치는 거를 약간 어떻게 보면 훔치듯이 그냥 내가 딱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내가 본 장면이 거기 담기니까 그게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뭔가 희열이 있었고 그런 점이 하여튼 카메라의 좋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도시의 풍경을 많이 찍었어요. 카메라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럽의 유명한 사진 작가들 까티에 브레송 뭐 또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프랭크 그런 어떤 50년대 60년대 활동한 선배 사진가들의 활동을 초기에는 답습을 했죠. 저도 카메라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스냅의 순간 포착의 아름다움을 그때는 즐기면서 처음에 많이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쯤 돼서는 좀 바뀌게 됐죠. 왜냐하면 스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딘가 내가 그 유럽의 작가들을 그대로 흉내내서 답습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 도시를 가면 내가 또 아침부터 밤까지 걸어 다니면서 찍으면은 어느 정도 그 수준이 되는 거를 만들어내긴 하는데 도대체 나라는 건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유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미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까티브레송이나 그 당시 그 장소에 살았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유럽에서 내가 기록하는 거는 아무래도 내가 한국 사람이고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계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찍었던 걸 답습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됐는데 나중에 차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하면서 조금 내 스토리를 찾게 된 것 같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뭔가 학교 교수님한테서는 100%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조금 더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책방에서 내 마음에 드는 작가가 있었는데 안드레 겔프케라는 그 당시에 유명한 사진 작가인데 용감하게 그 사진 작가한테 전화를 걸은 거예요. 제가 주소록을 찾아가지고 그 작가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걸고 내가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내년이면 내가 돌아갈 텐데 당신한테 꼭 내 사진을 보이고 싶다. 그래서 그 겔프케를 만나게 됐는데 겔프케가 내가 그 도시에서 찍은 스냅을 쭉 보시더니 나름대로 사진 배우는 학생으로서 잘 찍었다. 그런데 너는 한국에서 유학 온 구본창이 아니냐. 네가 찍은 거는 유럽에 있는 유럽 학생이 찍었는지
한국 학생이 찍었는지 알 수가 없다. 너는 네가 네 자신을 표현해야 되지 않냐. 그 소리를 딱 그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함부르크에서 듣고 싶었던 바로 그 소리인데 이 선생님한테 보여주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거예요. 함부르크에서는 다른 교수님들 잘 찍었어 잘 찍었어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는 뭔가 미진한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딱 그래 한국에서 유학 온 구본창 코리아인으로서 내가 유학생으로서 느낀 감정을 표현해야지 내가 그냥 도시 다니면서 그냥 외국의 작가처럼 비슷하게 찍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됐죠. 그래서 함부르크에 다시 돌아온 다음에 내가 버리려고 그랬던 그 슬라이드 필름을 다시 끄집어냈어요. 다행히도 찍은 필름에 그 당시에는 36커트 슬라이드인데 A커트라고 해서 내 마음에 드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균형이 잡히고 조형미가 있고 색깔이 아름답거나 아주 아름다운 완벽한 사진들만이 나는 그때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분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디에 그럼 내 감정이 더 실렸나. 순간적으로 완벽하게 찍히진 않았어도 내 느낌이 들어있는 게 뭔가를 버리려고 했던 필름에서 다시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는 눈이 한꺼풀 열린 거예요. 예전에는 그림책처럼 어디 책에 사진의 완벽한 그 균형미가 잡힌 것만이 좋은 사진이라고 그냥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 그게 아닌데도 아름다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게 그게 새로운 내 그 작가로서의 발돋움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85년 초에 귀국을 했는데 84년까지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조금 더 내 그 개인적인 경험과 관점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전에는 그냥 그런 스토리 없이 도시에서 이 장면이 멋있다, 저 장면이 멋있다 이렇게 찍어 다녔는데 그럼 유학생으로서 내가 그 기간에 어떤 경험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런 주제에 맞춰서 내가 지나온 이야기를 1분간의 독백이라는 그 1분이라는 텀을 만들어서 시작과 끝을 44분에서 45분 사이에 1분에 일어나는 어떤 주마등처럼 엮어가지고 일종의 그 엮음 사진을 만들게 됐습니다. 약간 그런 의식이 들도록 24 시리즈를 했고 한 장면이 4장의 사진으로 엮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리즈는 24컷이 됐죠. 그러니까 마치 24절기라든가 24시간을 의미하려고 일부러 숫자를 24를 해서 24씬을 만들었고 한 씬은 4장의 사진을 엮었어요. 한 장의 사진이 아니고 4장을 엮은 이유는 한 씬마다 경험한 게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 장으로 사진으로 딱 보여주기에는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4장을 보여줘서 그거를 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력을 더 불러일으키고 좀 공간의 확대, 시공간의 확대를 느끼게 하고 싶어서 한 장이 아닌 4장의 사진을 엮음 사진을 하게 됐죠. 나 나름대로의 어떤 연결고리, 이 사진에서 이 사진과 그 4개가 같이 있으면은 어떤 상상력이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아니면 찍었을 때 어떤 순간도 있을 수 있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추상적인 형태지만 뭔가 연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걸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엮어 넣었죠. 졸업하고 바로 들어왔죠.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외국인이 거기 오래 있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도 외국인을 다 추방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공부가 끝나면 돌아와야 되는 상태여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독일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뭔가 어떻게 한국에서 사진작가가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민들이 보는 그런 신문에서 동아국제사진살롱이라는 그런 그 컨테스트에 내야 사진작가가 되나 보다 하고 신문사에서 하는 그런 그 사진작가 입선하고 뭐 그런 상을 주는데 제가 작품을 냈는데 그때 마침 인연이 돼서 한국에 마침 나와 있을 때라 내가 독일어를 하니까 와서 통역 좀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심사하시는 분, 교수님들하고 인연이 됐었고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나를 좋게 생각을 해줘가지고 귀국할 때 바로 그
그 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할 수 있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신구 사진전문대학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 85년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시간 강사를 사진과에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진과 다니면서 사이드로 약간 그래픽 디자이너 일도 했어요. 시간 강사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해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상상하시다시피 식구들이나 아버님은 너 봐라, 직장 잘 다니는 거 그만두고 왜 또 지금 이렇게 돈을 꾸러 다니냐 하는 식으로 매일 야단을 맞으면서 조금씩 돈을 꿀 수밖에 없었죠. 제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그 고난의 시간이 거의 한 2년, 3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지냈죠. 그러면서 당장 뭐 나를 사진작가로 알아주고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런저런 닥치는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얼굴 사진도 찍어주고 뭐 디자인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살아오다가 88년 되면서 조금 그 어떤 일거리를 작가로서도 자리매김을 하게 됐고 상업적인 일도 좀 하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갖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안드레 길프케라는 분한테 제가 전화 한 통을 했다는 것이 인생의 큰 전환이 된 거예요. 독일에서 그분을 통해서 조금 그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었고 전혀 몰랐던 내가 잠시 뭐 짧은 뭐 몇 달 동안에 그분이 안내해 줘가지고 그분이 진행하는 여러 사진 프로젝트에 구경도 가게 됐고 또 그분이 또 소개해 준 그 사진 작가가 내가 한국에 돌아가니까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함부르크에서 서울로 직접 오는 게 없었어요. 대한항공은 일본까지만 갔나 그렇고 꼭 우리가 동경을 거쳐서 한국을 들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아닌 일본 항공을 타야 되기 때문에 동경을 어차피 가는데 그 독일의 다른 사진 작가가 너 일본에 어차피 들러야 되는데 네 포트폴리오 들고 일본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일본의 어떤 에이전시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그 해 85년 그 초에 생전 2년도 없는 일본의 그 에이전시에 사진 에이전시에 제가 문을 두드리게 된 거죠. 근데 그 에이전시 사장님이 내 포트폴리오를 보더니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작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가 85년에 일본에서 일본의 하루라고 100명의 사진 작가를 초대해서 일본의 각 지역을 하루 동안에 다큐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그 사장님이 나를 좋게 보고는 한국 대표 작가로 바로 85년에 나를 초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100명의 사진 작가들 틈에서 나는 그때 츠쿠바에서 일본에 그 엑스포가 있어서 츠쿠바를 담당하게 됐는데 츠쿠바를 찍어서 그 다큐멘트 하는 일을 맡게 됐고 그걸 하면서 거기에 외국 작가들을 조금씩 인사하게 되고 아주 좋은 계기가 만들어졌고 그때 제가 성공적으로 85년 일을 해서 86년에 미국의 하루가 진행될 때 나를 또 불러준 거죠. 그래서 생전 구경도 못했던 일본과 미국을 그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해외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일본에 그렇게 초대받고 갔는데 거기서 왔을 때 모든 작가들이 자기의 작업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용기를 내서 한번 내 것도 틀어야지 그러고 가서 제 걸 돌렸어요. 돌렸더니 정말 뜻밖에도 거기 오신 분들이 너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뉴욕에서 온 작가라는 분 몇 명이 앉아가지고 야, 네가 미국에 오면 우리 굶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거 나 지금 단돈 10,000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식구들한테 꾸러 다니라고 매일 야단 맞고 하는데 이거 독일 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이 너 미국 오면 우리 굶겠다. 농담이지만 그런 농담을 던져준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그때 일본에서 행사 끝나고 돌아오면서 각오를 했죠, 제가. 아, 외국 애들하고 이 정도 나도 찍으면은 일단 나도 한번 붙을 수는 있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할 수 있게 돼서 천만다행이었죠.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독일에 가야지 하면서 매일 노심초사하고 있다가 어중간한 중간인이 됐었을 텐데 어렵지만 2, 3년 여기서 버티고 한국에서 자리를 잡게 된 게
제가 계속 작가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도시도 굉장히 많이 찍었죠. 그래서 흑백 사진으로 긴 오후의 미행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했고, 또 칼라, 그 당시에 이제 디지털이 아니니까 2대의 카메라를 메고 다녔어요. 그래서 흑백 필름 넣은 거, 칼라 필름 넣은 거 해서 2대를 메고 다니면서 낮에는 계속 도시를 찍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찍고 다큐를 하면서 집에 들어와선 굉장히 디프레스돼서 자기 셀프도 찍으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나 하고 의문도 가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중간에는 그 배창호 감독이 제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마침 그때 배창호 감독은 영화를 시작했을 때였기 때문에 본인 영화 포스터를 찍어달라 그래서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는 것도 찍고, 안성기, 황신혜 두 분이 나오는 걸로 깊고 푸른 밤의 포스터도 잠깐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조금 사이드로 돈을 벌게 된 거죠. 큰 돈은 아니지만. 그리고 영화 쪽에 그 태흥영화사라고 많은 그 영화를 제작했던 회사인데, 거기서 안성기 씨하고 황신혜 씨 얼굴 찍은 걸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구작가가 앞으로 우리 포스터는 다 찍어. 그래가지고 기본 생활비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88년도 올림픽이 되면서 외국의 그 잡지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패션도 붐이 일게 돼가지고 제가 그 인물 사진 찍고 이러면서 패션에도 조금씩 그 일을 맡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이고, 개인적으로는 88년도에 또 사진 세시자전이라고 사진 작가들끼리 어떤 큰 전시를 제가 엮어서 사진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그런 기획도 하게 됐죠. 한국에서 있을 때는 제가 카메라로 작가로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찍은 적은 전혀 없었죠. 근데 한국에 왔을 때는 우리가 소위 키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컬러풀한 것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요란한 컬러들, 광고 문화, 뭐 간판 문화, 그런 게 제 시선에 굉장히 많이 자극이 됐었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그 당시에 아직 그 어딘가 약간 그 낡은 근대 그런 느낌이 많이 남아 있었죠. 청계천 뒤에 종로 뒤편 뭐 다 남아 있었는데, 이제 올림픽이 다가오니까, 시작은 88년이지만 86년경인가 올림픽이 이제 한국에서 개최된다고, 뭐 그 전에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격적으로 도시가 변하게 된 게 86년 이때부터 큰 도로에 보기 싫은 거 없애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럽의 그 안정된 도시 모습이 아니고 겉은 번지르르하게 자꾸 획일적으로 건물들이 생기는데, 뒤편으로 가면 어딘가 60년대, 70년대 그 허름한 느낌들이 남아있는 그 묘한 대조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칼라로는 그런 칼라가 특히 두드러져 보이는 것들을 시리즈를 찍었고, 흑백 카메라로서는 조금 더 클로즈업된 이미지면서 또 내 개인의 그런 좀 디프레스된 느낌, 또 도시의 그 뒤편의 현대인의 모습, 그런 거를 흑백으로 좀 찍으면서 2가지 시리즈를 계속해서 기록을 해나갔죠. 긴 오후의 미행 흑백 시리즈 하나 하고, 칼라로는 제목을 그냥 시선 1980이라고 그랬는데 80년대의 어떤 시선을 묶어서 또 하나의 칼라 시리즈를 하게 됐습니다. 칼라 사진은 꼭 묶어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공간에 맞춰서 밀집해서 보여줘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낮장으로 봐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흑백 사진은 초기에 제가 시도했던 것처럼 4장의 사진을 묶으려고 노력을 하긴 했었는데, 또 지난번 전시 때는 풀어서 그냥 따로따로 보여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83년도에 파인힐 갤러리라고, 갤러리만으로의 역할이 아니고 약간의 호프집의 그런 갤러리였는데, 그 당시에는 유럽에서 제가 찍었던 흑백 사진을 위주로 거기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 홍수대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파인힐 갤러리의 운영을 맡으셨는데, 해외에 공부하는 유학생이지만 해외 작가 초대전 하는 거창한 제목으로 저를 초대해서 첫 번 개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85년에 귀국을 해서, 귀국하자마자 그때 한마당 사진 갤러리라고 사진 갤러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귀국 후 처음 개인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럽에서 찍었던 칼라 사진 위주로 했고 또 한국에 오자마자 그 어려웠던 제 심정을 표현한 그 12번의 한숨이 그 당시에 같이 보여줬죠. 그래서 사실 그 한국에 있는 사진 하신 분들로서는 굉장히 쇼크였을 거예요, 아마. 유럽의 그 아름다운 도시 풍경을 보여주다가 거기에 느닷없이 자기 셀프를 보여주는 작가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그 셀프를 찍어서 보여준다는 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근데 저로서는 제 자신의 심정을 뭔가 표현하고 싶어서 12번의 한숨 시리즈를 처음 선보이게 됐습니다. 시간성을 좀 항상 의식을 하려고 그랬어요. 또 한숨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한탄할 때 뭔가 그 회환의 느낌을 한숨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는 그리움이라는 건 고향이 일종의 한국 사람이지만 나한테 제2의 고향이 함부르크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재능을 남들이 다시 한번 인정해 줬고 나도 한국에서 학생으로 다닐 때는 내가 뭘 할 수 있는 학생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딱 독일에 가서 그런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수성이 서울에서는 항상 창피하다. 남들이 집에서 누구 하나 칭찬해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내 자식이 뭘 이런 걸 모으냐, 뭘 이런 걸 서랍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두느냐, 매일 야단 맞을 거리였죠. 근데 오히려 함부르크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그런 내 행동이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다 감탄하고 넌 어떻게 이런 걸 가져오냐, 어떻게 이런 색깔을 쓰냐,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 나는 거기서 처음 날개를 달은 거예요. 인생의 날개를 달았다고 생각을 했고 나한테는 독일 생활에서 끝나버렸어도 후회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간에. 왜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일 가서 아, 내가 이런 게 인생의 의미가 있구나. 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왔구나 하는 거를 처음 느낀 게 독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한국에 와서 1, 2년 처음에는 정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또 여기서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그런 순간을 나름대로 작품을 하면서 조금 해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의 한숨이라는 것도 굳이 뭐 6번의 한숨보다는 12번이 우리가 12달이라는 것도 있고 시간성을 더 확장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12번의 한숨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런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 나한테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내가 그래 이 매듭을 묶고 또 한번 나가자 해서 그래도 견뎠던 것 같습니다. 기억의 회로는 실제로 작품을 보시면 사진 콜라지와 또 사진에다가 제가 컬러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사진에 흑백 사진이 아니고 블루나 보라색 같은 걸 살짝 칠도 했고 또 제 머리카락을 잘라서 유리판 사이사이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유리판이 4장 정도 겹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에 그 커팅된 콜라지가 다양한 겹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중간중간 이제 들어가야 돼 있는데 머리카락이 우리가 중이 될 때 상념이나 뭔가 욕망을 억제하려고 삭발을 하고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도 내가 계속해서 독일만 그리워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한테 일종의 하나의 그 내가 변신하기 위한 그런 단계로서 머리를 깎는 행위가 나로서는 그 내가 자꾸 번뇌하고 있는 그 그리움에 대한 거를 끊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 기억의 회로라는 제목을 만들면서 내 머리를 조금씩 커팅을 하면서 바로 그런 하나의 그 매듭을 또 지어야 되겠다 하고 만든 시리즈가 기억의 회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외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그런 상념을 표현한 거였습니다. 탈의기도 일종의 그 셀프로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필름을 스크래치도 내기도 하고 필름에 슬라이드 필름에 컬러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일종의 그 내 자신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또 주변에 다른 그 젊은 친구들 또
또 예술가들도 나름 조금씩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한 느낌, 또 아직 미정인 미래에 대한 어려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혼돈된, 흔들리는 자아상같이, 자아의 모습같이 이렇게 했던 게 탈익이라는 시리즈인데, 제목에서 알다시피 약간의 옷을 벗고 뭔가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서 절망이 아닌, 나로서는 하나의 그 꺼풀을 벗고 뭐 매미가 하나의 그 탈을 벗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듯이 그런 다짐으로서의 제목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항상 찍힌 대로 보여지고 그 이상의 그 비하인드의 그런 감정을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물론 좋은 사진은 거기에 감정이 다 담기긴 하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고, 또 내가 굉장히 그 시기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아마 지금 백자를 찍을 시기에는 관조하는 게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아마 느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좀 더 한 발 더 가서 내 손에 어떤 채취가 들어가는 것이 작품으로서 완성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88년도에 그때 전시하게 된 게 사진 새 시좌전이라고, 그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즈음에 해외에서 또 공부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좀 뭔가 기본적인 그 사진 전시라는 것이 많이 보여줬던 그런 상념적인 그냥 풍경이라든가 아니면 평범한 것이 사진이라는 기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유럽에서 보고 들은 거, 또 새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뭔가 조금 더 자기 내면을 표현한다든가 뭔가 다른 기법으로 사진을 보여주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하나의 그 동지처럼 들어오게 됐고, 나도 학교에서 수업을 조금씩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젊은 친구들한테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고 싶다. 사진도 그냥 일정하게 뭐 액자에만 걸고 작은 뭐 50에 60 정도 되는 액자만 거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아주 표현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 전시를 기획하게 됐는데, 그 전시도 뭐 제가 사실 뭐 기획력이 있었다든가 대단한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참 모든 게 인연인 것 같아요. 그때 진행했던 어떤 인쇄소에서 제가 그 88 올림픽 엽서를 맡게 됐어요. 강의하시는 분이, 같이 강의를 나갔던 그 시간 강사 하시던 분이 디자인 일을 맡아가지고 그 88 올림픽 엽서 일을 따가지고 구 선생이 디자인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디자인과 엽서, 우리나라의 그 담하고 한국의 그 문 시리즈를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찍으면서 인쇄소를 다녔는데 거기에 마침 워커힐 미술관의 카탈로그를 진행하는 과장님이 나오셨어요. 그 과장님한테 요새 사진이 굉장히 좋은 그 새로운 경향이 있고 제가 아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워커힐 미술관 같은 데서 사진 전시하면 너무 좋겠다. 제가 계속 바람을 넣은 거죠. 그래서 뜻하지 않게 그분이 좋게 생각을 해서 그 워커힐 미술관의 그 고문 역할을 하시는 분한테 저를 소개해주고 어떤 전시를 할 수 있느냐고 한번 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리고 제 또래 그 새로운 작가들을 같이 엮어서 사진 새 시좌전이라는 큰 전시를 열게 돼서, 그게 아마 그 당시로서는 한국 사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연출 사진이 우리나라뿐 아니고 해외에서 이미 유행을 한 거죠. 80년대 들면서 아주 우리가 보통 스트레이트한 사진이다, 아니면 연출한 사진이다라고 해외에서도 그게 시작이 됐어요. 스테이지드 포토그래피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게 소개가 안 된 상태였죠. 좀 더 적극적으로 작가가 개입하고 싶었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했었고, 또 마침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식의 경향을 몸으로 느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진 위주로 작품을 보여주게 됐죠. 1990년 생각의 바다를
전시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서미 갤러리가 한마당이나 뭐 파인이라고는 전혀 격이 다른 본격적인 화랑으로서의 갤러리였어요. 공간도 굉장히 넓고 프로페셔널한 그 갤러리라기 때문에 저로서도 굉장히 그 약간 부담이 됐었고 뭔가 새로운 작업을 보여야 되겠다. 또 서미 화랑의 입장에서도 도시를 찍은 사진을 그 당시에 서미 화랑뿐 아니고 우리나라 예술계에서 도시를 찍은 사진이 예술 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없었죠. 지금은 도시 사진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 사진의 하나의 장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도시를 찍는 그런 아주 다이렉트한 사진은 예술 사진에 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마 제 사진도 어떻게 보면 한참 제가 좋아했던 그 스냅으로 긴 오후의 미행이나 1980 그 사진 시선에 대한 그런 시리즈를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이 아마 주변에 그거를 굉장히 같이 반응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 제 사진도 그쪽으로 더 많이 갔을 텐데 그 당시에 또 서미화랑에서 전시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회화적인 거 사진이지만 좀 더 회화와 연관이 있는 거를 기대를 하셨기 때문에 제 사진도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그 생각의 바다 시리즈 할 때는 카메라로 찍는 사진이라기보다는 뭔가 카메라가 아닌 포토그램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좀 더 이질적인 그런 회화적인 사진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포토그램이라는 것은 빛을 이용을 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찍은 사진이 아니고 암실의 그 확대기를 이용을 해서 확대기 인화지 위에 어떤 물건을 놓으면 그게 빛이 안 들어간 곳은 하얗게 변해요. 빛이 닿은 곳은 까맣고 그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만든 시리즈를 포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했던 것이 생각의 바다입니다. 생각의 바다 시리즈를 보면 꼭 우리가 그 어떤 기호에서 나오는 그 어떤 사람의 그 형상을 제가 손으로 잘라가지고 마치 사람처럼 보이는데 많은 군상 중에 하나의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거를 제가 그 실제로 사람을 찍은 게 아니고 종이 페이퍼로 커팅을 한 모양을 마치 사람처럼 해가지고 인화지 위에다 포토그램을 했고 그렇게 된 포토그램을 여러 장을 또 바늘로 이어가지고 천처럼 늘어뜨리기도 하고 다양한 기법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회화적인 거는 없었죠, 오히려. 회화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 한국 사진의 어떤 주제라는 것은 다이렉트한 것들, 뭔가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 뭐 탄광의 아저씨들, 뭐 아니면은 뭐 어디 어려운 장애인들, 아니면은 뭐 전쟁 이후에 어려운 곳, 한옥이 있는 마을 풍경, 뭐 이런 아니면 지리산, 뭔가 이런 틀에 박힌 주제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그 외에도 예술적으로 시도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개의 경우 그런 그 도시 풍경을 찍긴 했지만 스냅을 찍는 분은 있었죠. 사진에는 있었죠. 그렇지만 예술계에서 이런 도시를 찍는 사진에 대해서 그게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누가 그 상업화랑에서 도시를 찍은 사진을 전시를 해서 그걸 팔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은 상업화랑에서도 뭐 독일의 그 아까 말씀하신 독일 사진 작가들 때문에 도시를 찍은 사진이 뭐 우리가 칸디다 회포가 무슨 공간을 찍은 사진이 누가 집에 갖다 걸기도 하고 또 안드레아 골스키가 어떤 걸 찍어서 그걸 우리가 유행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시나 공간이 하나의 그 재미있는 어떤 컬렉터한테도 아름다운 사진으로 읽히는데 그 당시에 8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에는 그런 도시를 찍은 이미지가 한국에도 없었고 독일조차도 그때 막 시작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유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랑에서 도시 사진을 취급하려고 그러질 않았던 거죠. 93년도에 한 굿바이 파라다이스도
굉장히 실험적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스트레이트한 사진도 있긴 했지만 한 방은 푸른 색깔이 나는 칼라 사진으로 표현을 했는데 예전에 19세기 때 그렸던 동식물의 사진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포토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 또 새나 어떤 그 다른 동물들을 그렸던 사진을 포토그램이라는 기법으로 이용을 해서 인화지와 같이 밀착을 해서 그 선을 하얗게 나타나게 해서 그걸 굉장히 크게 확대를 했어요. 벽을 완전히 마치 그 낙원처럼, 그래서 동물이 있는 낙원 같이 했는데 굉장히 어둡고, 그 당시에 뭐 굉장히 환경 문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제가 찍은 사진이 내추럴 히스토리 뮤지엄 같은 데 있는 동물들의 어떤 그 죽어 있는 표정들, 그런 걸 많이 찍었어요. 근데 뭐 실험실에 붙잡혀 있는 나비들, 뭐 아니면 그 유리관에 들어있는 물고기, 그런 걸 찍으면서 뭔가 죽어가고 있는 그런 동물이지만 마치 이게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이 표현하고 싶기도 했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도 논의가 됐던 그런 환경 문제도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고 싶어서 그런 환경의 문제도 좀 다루면서 제가 시작을 했죠. 태초의 시리즈도 인화지와 바늘과 실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됐는데, 사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한 거죠. 사진은 한 장의 아주 매끄러운 표면에 그런 이미지인데, 물론 한 장의 사진도 굉장히 아주 강렬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좀 더 큰 인화지로 더 강하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한국에는 인화지가 큰 게 수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하다가 미리 그 암실에서 꼬매서 인화지를 크게 만든 다음에 그걸로 암실에서 확대를 해서 노광을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아주 매끄러운 인화지가 아니고, 인화지가 마치 우리나라의 조각보처럼, 또 아니면 스님들이 누더기 옷을 기워서 입듯이 사진이 약간 누더기처럼 된 것이 나한테는 그런 오랜 시간의 흔적, 또 거기에 담겨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더 축적된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게, 그 내 셀프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8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근데 그런 셀프를 찍다가, 무용하는 사람들도 알게 된 거예요. 무용하는 분들이 포스터를 부탁하고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무용하는 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많은 주제도 현대인의 고뇌,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갈등을 몸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표현을 같이 포스터를 찍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표현하는 방법이 셀프를 찍다 보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포커스를 맞추기도 어렵고, 내가 모델로서 포즈를 취하고 누군가 찍어줘야지 그 장면이 잡히는데, 내가 그 두 역할을 하게 한계에 부치다 보니까 그 무용하는 분들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모델로 시리즈를 만든 게 태초의 시리즈가 된 건데, 그때 풍경 같은 것도 한번 시도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풍경에도 꼬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한두 번 시도를 하다 보니까 몸을 꼬매는 것이 어딘가 그 몸에 바늘 자국이 나고 또 그걸 이어지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태초 시리즈를 이걸로 일단 여러 가지를 다 실로 다 꼬맬 수는 없으니까 태초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로댕에서 보여준 게 정면에 있는 손발의 큰 시리즈가 그 전에 로댕 이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번 전시를 했었죠. 비슷한 그 세 개의 손발로 전시를 했었고, 아무 주제나 그걸 꼬맨다는 거는 너무 또 그 테크닉의 남용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인체 시리즈만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런 시도를 한 다음에는 제 시리즈가 또 딴 걸로 변해가면서 그 인 더 비기닝 그 태초를 계속해서 많이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꼬맨다는 게 상상 이상으로 엄청 힘든 작업이에요, 사실. 그리고 바느질이 바깥에서 그냥 꼬매는 게 아니고 암실에서 꼬매야 돼요.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암등을 켜고 재봉틀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꼬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공간적으로도 협소한데
재봉틀질을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막 꼬매서 또 다른 작업을 하고 막 많이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손발을 그때 한 만큼 또 시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95년도에 전시했던 작업이 숨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그 이전에도 굿바이 파라다이스에서도 뭔가 숨이 멈출 듯한 아니면 숨이 멎은 그런 동식물들을 찍는 거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95년 즈음에 아버님이 굉장히 그 치매와 또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주변에서 이제 모시고 자주 뵙고 하다 보니까 참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육체가 굉장히 나약하고 나이가 들다 보면은 모든 수분이 마치 그 식물이 마르듯이 다 빠져나가는 거에 굉장히 제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걸로 뭔가 제목을 숨이라는 걸 떠올리게 됐고 그리고 비록 아버님의 얼굴이지만 이게 모든 인간의 하나의 그 어떤 생로병사의 그 모습이라는 생각으로 시리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뿐 아니고 그런 그 어떤 숨이 멈추는 아니면 멈춘 그런 순간에 그 경계에 있는 것들을 시리즈로 만들어서 보여준 게 숨이라는 시리즈입니다. 숨 시리즈 할 때까지는 한국에 귀국했을 때부터도 그랬지만 어떤 치열하게 나도 여기서 서바이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도 있었고 그 삶에 대한 거,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이 매달려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하게 표현하는 것만이 뭔가 작업의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강한 느낌의 것도 더 크고 더 효과적이고 이런 방법을 많이 시도했다고 치면은 숨에 들어오면서 뭔가 어딘가 모든 걸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느끼면서 여백과 여운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됐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 2, 3년 동안은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나도 좀 막연해졌어요. 왜냐면 그 이전에 그렇게 강렬한 주제로 다뤄야 된다고 계속 내가 내 자신한테 그렇게 뭐 푸시를 했다고 치면은 한 2, 3년 동안은 그렇게 아버님이 돌아오고 나시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방향을. 그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그 먼지를 느끼게 됐고 하찮은 먼지가 어떤 형태로 쌓이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한 게 그 시간의 그림이라는 시리즈로 일본에 있는 절에 방문했을 때 그 절 벽에 남은 먼지로 시리즈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차츰 그 여백의 아름다움 또 치열한 것을 벗어난 그런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자연도 관조하고 그럴 여유가 다 저한테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살게 된 그 주변도 좀 산이 있는 곳에 살게 됐고 그때 구리시 쪽에 살게 됐는데 그래서 자연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또 시리즈를 계속해서 하게 됐죠. 화이트 시리즈니 또 펜슬 오브 네이처라든가 그런 자연과 연관된 제목의 시리즈를 하면서 내가 보게 되는 다른 작가의 풍경화라든가 동양화라든가 아무래도 그런 걸 자꾸 접하면서 나는 사진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서 접하면서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사진적으로 어떤 주제를 다뤄야 될지 뭘 표현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시리즈가 쭉 나오게 된 게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적인 관심사도 또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사진에서 회화성이라는 것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어린 시절부터 그 회화적인 걸 좋아했고 뭔가 그러니까 회화라는 건 결국은 질감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그런 거에 굉장히 남보다 더 관심을 가진 거죠. 물론 사진작가 중에도 그런 분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데 굉장히 내가 아주 매진하고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표현할 때도 어딘가 너무 그 드러나는 다이렉트한 사진보다는 뭔가 은유적이고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사진을 많이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회화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개인적인 아마 성격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내가 표현하는 모든 것이 어딘가
직접적이고 강하게 보여주지는 않으니까 성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진이나 표현하는 방법도 어딘가 소프트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회화적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탈도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시리즈는 아닌 것 같아요. 참 돌이켜보면은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옆집에 사시던 분이 한국의 탈의 연구가였어요. 탈을 연구하신 이두현 박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옆집에 살아서 어린 시절에 그 집에 놀러 가면 하얀 탈이 칠해지지 않은 탈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참 무섭다.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우연치 않게도 제가 사진작가가 된 것을 알고 이두현 박사님이 언젠가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된 것이 우리나라 나무 꼭두 인형들이에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상여에 꽂는 꼭두 인형들이 있는데 그것을 콜렉션한 옥랑문화재단이라고 동숭아트 센터를 운영하시던 분이 그걸 많이 모으셨는데 그분의 콜렉션을 이두현 박사님이 글을 써서 책을 만드는데 저보고 그 사진을 찍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꼭두를 찍다 보니까 꼭두가 가지고 있는 그 얼굴에 아주 작은 이런 피규어이긴 한데 얼굴에 있는 그 표현 방법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한국적인 묘한 모습인데 근데 그거를 찍다가 그 이두현 박사님한테 이제 필름을 전달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은 예술의 전당에 탈 공연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수밖에 없다. 거기로 와라.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탈 공연하는 데 갔는데요. 운명이랄까 옆에서 그 탈을 쓴 분들이 갑자기 막 뛰어다니면서 나타났는데 대학교 다닐 때 뭐 탈동호회 이런 데서 춤추는 거 봤을 땐 아무런 감동이 없다가 그날 거기서 보는데 완전히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야, 이분들의 이렇게 탈을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걸 찍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탈을 전문으로 찍으신 분도 많이 있죠. 또 탈을 춤추는 모습이라든가 탈만을 찍으신 분 계시는데 나처럼 이렇게 탈을 쓴 모습을 일부러 특별한 배경에 놓고 찍으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탈을 쓴 모습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찍게 된 게 우연치 않게도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 이두현 박사님의 인연 때문에 탈이라는 계기가 됐고 탈을 하기 전에 물론 꼭두가 주는 또 영감 때문에 한국의 그 나무 인형의 느낌도 굉장히 미속적인 그런 모습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탈의 그 아름다움과 독특함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시절부터 비 온 다음에 사금파리부터 모았다니까 그때 뭐 항아리 깨진 뒷조각에 그런 작은 유리 조각도 모으고 다녔으니까 나한테는 그 어떤 시간의 흔적이 있는 것들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냥 새로 제품이 돼서 대량 생산되는 것과 다른 어떤 그 사람의 손때가 묻은 것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눈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항상 질감이 다르고 색감이 다른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 사진이 계속 회화적인 거에 그 매력을 남보다 더 표현하는데 아마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제가 찍고 하는 것 같습니다. 탈도 그러니까 탈을 쓴 그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탈을 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그 모습에 뒤에 있는 인물의 느낌을 뭔가 표현하고 싶어서 찍었고 또 보시면은 그 사진의 그 기술적으로 대형 카메라로 찍어서 이게 약간 아웃포커스가 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탈이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랫부분이 선명해야 땅에 발을 대고 서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찍은 시리즈는 얼굴은 초점이 맞았는데 옷이라든가 주변이 포커스가 낮은 게 나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어딘가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땅에 대고 내 앞에 바로 있으면 옷이 쫙 포커스가 맞아야 되는데 약간 떠 있는 듯한 느낌이 제 탈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일부러 대형 카메라를 써서
약간 포커스가 나가게 의도적으로 한 거죠. 묘한 기괴함이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데 잘 어울렸다면, 느끼셨다면 다행이죠. 탈 자체가 물론 우리가 익숙한 탈들도 있죠. 뭐 봉산탈춤이니 몇몇 있긴 하지만 거의 못 본 탈도 요번에 제가 찍으면서 많이 등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어색함, 이 사람들이 느닷없이, 왜냐면 그 탈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선비셋을 찍은 게 가사노광대 양반탈인데 할머니들이 3명이 계세요. 우리가 그 선비라고 생각하는 게 키가 작은 할머니 3분이 들어있어서 사진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아마 굉장히 짝달막한 게 묘하게 보일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작게 보이나. 비현실적이다. 그런 것처럼 그 뒤에 누가 어떻게 쓰느냐가 이상한 어색한 몸가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저는 찍고 싶은 거죠. 아주 뭐 탈춤을 유연하게 잘 추는 고수들이 딱 입고 쓰는 것과 어색한 사람들이 엉거주춤 서 있는 게 또 묘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찍어서 묘한 기괴함이라는 말씀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탈을 먼저 하면서 백자를 그 이후에 만나게 됐죠. 한국적인 관심이 아무래도 탈에 더 생겼고 풍경을 찍으면서 뭔가 여백엠이 그 비어있는 공간을 찍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초기에는 어떤 빈 상자들, 비어있는 차고들 이런 걸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해외에 갔을 때도 벼룩시장 같은 데서 상자들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찍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자가 바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 비어있는 느낌을 딱 표현하는 바로 이것인데 왜 내가 쓸데없이 이렇게 해외 플리마켓을 다녔나 하는 깨달음을 딱 깨닫는 순간에 백자 시리즈가 탄생을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 그 백자를 찍게 된 것이 제가 보게 된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찍게 됐는데 물론 찍게 시작한 건 2004년인데 돌이켜보면 그 사진을 발견한 건 1989년인가 그래요. 15년 넘게. 그 전에 딱 본 사진 한 장이 백자의 매력을 제가 느끼게 된 사진이에요. 루실이라는 도예가가 우리 조선 백자 옆에 앉아있는 사진인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루실인지도 모르고 제가 그걸 봤을 때는 웬 외교관 부인인지 우리나라 백자를 어떻게 저렇게 가져갔을까. 내가 본 백자 중에 정말 멋있는 다랑아리다 하는 생각을 딱 하면서 언젠간 내가 백자를 찍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은 가졌었어요. 그게 89년인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89년이면 말씀드렸듯이 뭐 한국에 와서 사진을 막 시작해서 조금 자리를 막 잡아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한국을 뭘 표현해야 되겠다, 백자를 찍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찍어야 될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그런 텅 빈 공간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또 우연치 않게 2004년도에 일본에 갔을 때 교포 한 분이 여성 잡지인데 거기에 조선 백자가 쭉 시리즈가 나온 거예요. 감탄을 하면서도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일본 주부가 우리가 맨날 배우기는 한국 도자기를 많이 가져갔다는 둥, 뭐 도예가가 끌려갔다는 둥 매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조선 백자를 일본 주부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백자를 그렇게 그 당시에 즐길 때가 아니죠. 우리 아는 몇몇 분은 뭐 백자를 수집하고 좋아했지만 대중의 여성 잡지에 조선 백자가 나란히 실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04년도에 일본 사람이 이렇게 백자를 가져가서 좋아하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백자를 정말 내가 찾아오는 것이 내가 할 일 아닌가. 또 한국 도자기 사진을 찍은 사람이 아무도 제대로 없었는데 그걸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옛날 봤던 그 외교관 부인인지 조선 도자기가 그때 갔던 것도 생각이 나서 해외에 있는 걸 뭔가 내가 찍어서 가져와야지 하는 다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외 거를 어떤 게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면서 해외도 접촉하고 나중에 한국도 접촉하고 이렇게 됐죠. 그 박물관마다 허가받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죠. 그래서 처음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파리의 그 김해박물관에도 파리에 잠깐 머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김해박물관에도 여러 사람 통해서 김해에 모여 있는 한국 도자기도 알게 됐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걸 찍을 때
일본 교토에 있는 아시는 분을 통해서 고려미술관이라는 곳에 연결을 해서 거기에 소장품을 찍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왜냐면 백자를 찍어서 뭔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이런 식으로 내가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당신 뮤지엄에서 찍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어디 인사동에서 뭐 가짜를 빌려서 찍을 수도 없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거를 쉽게 저한테 빌려줄 리도 없고 그래서 아는 분을 통해서 고려미술관에 부탁을 해서 특별히 미술관에 소장품을 몇 점을 찍었어요. 그때 처음 몇 점을 찍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찍고 싶다 하는 거를 샘플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만든 다음에 파리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김해에 시도를 했고 또 김해 박물관에서 허락을 받아서 찍은 다음에 그분한테 또 부탁을 해서 제일 유명한 아시아 도자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알아보니까 오사카의 동양도자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김해에 계신 분 통해서 오사카에 편지 좀 써주십시오. 내가 가서 만날 수 있는 방법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편지를 써서 결국은 오사카의 동양도자미술관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양도자미술관을 부탁을 했는데 가게 됐는데 관장님이 이제 처음 여러 번 편지를 쓰니까 이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갔는데 관장님이 이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찍을 만한 사람인지 시험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앉혀놓고는 큐레이터 시켜서 우리 카탈로그를 가져와 봐라. 그래서 거기 동양도자미술관에 조선백 백자 카탈로그를 가져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펼쳐놓더니 그럼 미스터 구 당신이 찍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찝어보라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이거 백자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알지도 많이 아직 모르고 있는데 찍을 거를 골라보라니까 야, 이 관장님이 나를 시험을 보는구나. 시원치도 않은 걸 찍고 싶다 그러면 분명히 퇴짜 놓을 것 같아서 많이 떨렸죠.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러이러한 게 찍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마음에 드셨는지 어쨌든 그걸 보시더니 큐레이터한테 야 그럼 큐레이터 미스터 구한테 맨날 며칠이 걸려도 되니까 우리 집에 우리 뮤지엄에 있는 거 다 보여주고 뭘 찍고 싶은지 골라보라고 해라. 그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거기 이토 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2004년도에 그분이 그래서 큐레이터한테 있는 거를 다 내오라고 그래서 순서대로 그걸 한 3, 4일을 봤어요. 그래서 한국 유명한 그 도자기 소장된 것을 아마 직접 눈으로 본 거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도예가들이 제일 부러워하잖아요. 한국 도예가들이 아무리 외국 박물관 가도 다 유리 쇼케이스에 들어있는 걸 보지 실제 눈앞에 꺼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관장님이 다 꺼내보라고 그래서 다 꺼내서 보고 나중에 제가 찍고 싶은 걸 골라서 여러 번 좋은 도움을 주셔서 좋은 시리즈를 찍게 됐죠. 우선 선별은 뭐 한 3, 4일을 계속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토탈 한 3번은 가서 찍은 것 같아요. 거기는 워낙 물건이 많기도 하고 근데 뭐 한번 그 작품 그 도자기 작품을 꺼내낸다는 게 엄청 힘든 일이에요. 특히나 도자는 깨지기도 쉽고 일본은 지진이 나잖아요. 어느 순간에 지진이 터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도자기를 꺼낸다는 거는 굉장히 거기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것도 어렵고 도자기를 꺼냈다가 찍는 순간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쓰러지면 정말 큰일이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라 아마 거의 2번에 걸쳐서 찍었고 또 그 다음에도 또 부탁을 드려서 가서 찍고 한 3번 가서 찍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백자에 제가 관심을 더 갖게 된 것은 루시리 옆에 있는 조선 백자에 아주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이라 시작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고려청자 한국의 유물로 굉장히 많이 값어치를 높게 평가를 했었죠. 고려청자가 물론 아름답고 색깔도 아름답고 하지만 제가 자꾸 볼 때마다 중국의 청자하고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해외에 있는 청자의 그 유물을 보면은 한국의 고려청자와 중국의 고려청자가 물론 한국에 또 맛이 살짝 있고 무늬가 다르긴 하지만 그거의 다름보다는 백자는 분명히
중국의 백자와 또 틀리더라고요. 중국의 백자도 명나라 시대의 백자들이 있고 한데 굉장히 정교하고 중국 것은 그 완벽해요. 일단 그 구형이라든가 그 대칭이. 근데 한국의 백자는 완벽함이라는 게 없죠. 거의 우리가 손맛이 난다. 뭐 한국의 그 도예가 구울 때 그 예상치 못한 그런 그 삐뚤어짐이 생기고 그런 거를 특히나 이 백자에서 그걸 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백자가 항상 그 조선시대에는 유교 영향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게 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잖아요. 그런 것이 제 마음에 들고 내 성격과 모든 것이 그런 그 약간의 내성적인 것도 있고, 물론 결단할 땐 했다고 얘기는 드리지만 많은 경우에 남하고 같이 섞이고 뭐 드러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숨겨져 있는 문화재인 백자를 내가 끄집어내준다는 게 뭔가 사명감 같기도 했고, 나한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물론 뭐 김한기 선생님도 그리시고 도상봉 선생님도 그리고 했지만 대중적으로 백자가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건 아니었죠. 최근에는 진짜 백자가 여기저기서 다랑아리도 전시도 많고 백자도 전시가 많게 됐는데, 저는 그 조선시대에 다소곳하고 드러내지 않는 미감, 또 아무 무늬가 없어서 오히려 이거는 존재감이 더, 그러니까 사진작가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청자는 그거 자체가 매력이 있죠. 일단 라인이 아름답고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찍어 놓으면 청자 자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매력 때문에 어느 누가 찍어도 어느 정도의 그 청자의 매력이 보이죠. 근데 조선 백자는 사실 그거 자체가 쉽게 매력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다소곳하고 그냥 자체 있는 자체만의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사진작가로서 한편 더 그 매력이 있다고 그럴까요? 내가 꼭 찍어야만이 남과 다른 걸 해볼 수 있는 여력, 그 어떤 다른 그 가능성이 엿보인 거죠. 거기에 그림이 있다면, 예를 들면 뭐 거기에 용이 그려 있고 뭐 이러면은 이미 그 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 때문에 우리가 찍은 사람의 그 능력보다는 도자기 자체가 이미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마 갭 때문에 더 특히나 조선 백자를 내가 꼭 해보고 싶다 하면서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조명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배경에서 찍냐, 또 거기에 가지고 있는 묘한 그 오래된 세월의 때, 최소한도 100년, 200년 다 된 것들이죠. 뭐 다랑아리라는 경우도 18세기 때 만들었으니까 200년은 된 건데, 제 생각에도 우리나라에 전쟁도 많고 피난길도 있었는데 200년 동안 깨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거는 그 세대를 걸쳐서 누군가 좋아하고 애지중지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살아남은 거죠. 그런 그 도자기의 매력이 특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깨져버리기 쉬운 건데 많은 사람들이 애지중지했다는 것이, 그 사랑을 받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하나의 나한테는 과제이기도 하고 해보고 싶은 욕심이 나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데 표면의 묘한 질감, 또 형태의 그 완벽하지 않은 라인들, 또 주둥이의 모양,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믹스해서 내가 뽑아내느냐 하는 게 하나의 그 도전이었기 때문에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글쎄 조금씩 이제 백자를 더 클로즈업해서 추상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좀 시도를 몇 가지 더 하게 됐죠. 왜냐면 그것도 거의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여백에 백자를 하나 놓으면 자꾸 내가 루틴하게 하게 되니까 더 이상 비슷한 걸 하고 싶지가 않죠, 작가로서. 그래서 일단 특이한 명품을 만나야 더 좋고, 우리가 뭐 백자도 사실 백자를 가져왔다고 다 멋지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도 인물 사진도 우리가 어떤 인물을 찍어야 감동을 받잖아요. 풍경도 마찬가지고. 백자도 다 백자지만 아주 묘하게 그 탄생될 때, 구워질 때 얘가 어떤 느낌의 라인으로 구워졌느냐, 또 때를 어떻게 탔느냐에 따라서 더 명품이고 아니고가 되는 건데, 명품을 만나야 찍기가 수월하고 저절로 그 매력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잘생긴 배우들은 어느
어떤 순간이라도 멋있게 보이잖아요. 미인이든 미남이든 그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참 묘하게 그건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전 도자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누가 빚어서 어떻게 구워지느냐에 따라서 살갗이 어떻고 어떤 색깔이고에 따라서 참 명품이 되고 안 되고인데 그런 매력 있는 걸 찾아낼 때 사진이 더 신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제가 표현하는 방법은 아까 탈에서 한 것처럼 백자도 일부러 그 대형 카메라로 아랫부분이 살짝 나가는 듯하게 찍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어딘가 아련하고 뭔가 현실적이지 않아요. 비현실적이에요. 딱 이 백자 어느 하나만이라기보다 다 백자마다 형태가 다르니까 다른 매력이 있는 거죠. 어떤 하나만이 최고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다들 다랑아리 많이 그러긴 하는데 백자마다 그 생김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고 뭔가 거기 흔적이 담긴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비누도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여행을 갔다 오면은 내가 쓰던 비누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가 눈에 띄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아주 작게 된 비누라도 쉽게 버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모으고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아, 이걸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사진으로 찍질 않고 그 당시엔 스캐너 위에다 제가 얹어놨었어요. 그래서 스캐너 위에서 얹어놓으니까 그 질감이 더 리얼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스캔한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2006년도에 그 백자 책을 일본 출판사에서 만들어주게 됐는데 그때 출판사 사장님하고 디자이너가 오셔가지고 우리 스튜디오를 방문했을 때 이것저것 다 구경을 하다가 내가 아 여기 이렇게 비누도 내가 모으고 찍고 있다 이제 찍으려고 시작을 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우리 백자책만이 아니고 비누책도 동시에 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나는 비누를 적극적으로 이걸 시리즈로 찍어야지 하고 시작을 안 했었는데 책을 만들자고 빨리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모아놨던 비누를 전부 사진을 찍으면서 백자를 책을 만들면서 비누 모았던 것도 같이 덩달아서 책이 된 거죠. 쉽게 모든 걸 버리질 않는 게 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누도 뭐 썼던 어떤 여행 갔을 때 그 기억도 있고 또 형태가 묘하게 그 쭈그러지고 주름이 생겨서 아름답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수십 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사진을 찍어서 시리즈가 됐는데 나중에는 또 몇몇 아시는 분들이 아, 나도 이런 재밌는 비누 버리지 않은 게 있다 그래서 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내가 쓴 비누입니다. 어떤 때는 아, 내가 어느 여행에서 이걸 가져왔는지 좀 기록을 해둘 걸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 내가 쓴 시간의 흔적과 또 어떻게 그게 말랐느냐에 따라서 사실 비누도 사용한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사용하고 뒀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또 달라지잖아요. 갸름하게 된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배창호 감독하고 인연이 된 게 태흥영화사인데 태흥영화사에서 임권택 감독님이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드셨죠. 서편제라든가 또 축제라든가 태백산맥 그런 걸 할 때마다 또 아제아제 바라아제도 있었네요. 그러면서 제가 차츰차츰 영화 쪽 포스터를 맡아서 찍게 됐습니다. 제일 임권택 감독님하고 처음 인연이 된 게 아제아제 바라아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수현 씨가 거기 등장하는 거였는데 그때는 제가 카메라 메고 거기 촬영 현장 가면은 거기 샤타 소리 내는 게 누구야? 그리고 야단도 많이 맞고 제일 처음에 찍으러 갔을 때는 아주 푸대접을 받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갔을 때는 이렇게 내가 계속 따라다녀서 찍어야 되나 생각도 했는데 그걸 찍고 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찍고 나서 또 임권택 감독님이 영화 포스터에 중요한 걸 차츰 느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서편제를 찍을 때는 아예 구작가가 배우들 데리고 반나절을 마음대로 찍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서편제 오정혜 씨하고 김명호 씨하고 찍을 때는 아예 영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시간을 아예 주셨죠. 그래서 좀 더 제가 정성을 다해서 마치 감독처럼 배우들을 시켜가면서 했죠. 그때 서편제도 굉장히 인상 깊은 포스터가 됐고
또 그걸로 상해 영화제에 상을 받았나 아마 그래서 전부 상해도 가고 그랬는데요. 오정혜 씨가 그때 영화 처음 출연하는 거라 아주 너무 이쁘게 단장을 하고 화장하라고 나왔어요. 근데 영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슬프고 장님이 되는 그런 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정혜 씨 보고 영화에 등장하는 제일 서글픈 창을 불러라. 그리고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화장을 지우라고 했죠. 그렇게 창을 부르는 순간에 제가 찍다가 탁 한 컷 찍은 게 굉장히 그 오정혜 씨 표정이 잘 나와서 그걸로 포스터가 됐습니다. 임권택 감독님을 통해서 저는 한편으로 이게 상업적인 일이고 영화 촬영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에 대해서 배운 게 굉장히 감사히 생각해요. 왜냐면 혼자서는 뭐 저는 전라도니 뭐니 차 몰고 가서 차 막히는 걸 너무 싫어하는 체질이라 가지도 않아요. 근데 할 수 없이 영화 촬영 때문에 전라도 가고 거기서 창도 들으면서 찍고 이런 경험을 했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태백산맥도 전라도 쪽 어딘가 가서 찍었는데 그 영화의 스토리를 읽어보고 제가 배우들한테 시키죠. 이런 씬으로 이렇게 서 있어라, 저렇게 서 있어라.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찍었던 장면 중에 하나였고 제가 연출을 할 때 뒤에 불이 나는 장면을 하고 싶다 그래서 불 나는 느낌도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감독님도 나중에는 내가 연출했던 스타일로 영화에 그렇게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한편으로 보람도 있어요. 제가 스틸을 찍기 위해서 포스터를 찍기 위해서 연출을 한 상황을 감독님이 나중에 영화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또 대비를 해서 그걸 영화에서 끌어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태백산맥도 안성기 씨하고 아주 인상 깊게 찍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일단 그 사진 작가로서 너무 좀 답답했죠. 뭔가 전시도 새로운 것도 보여주고 또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조금씩 하면서 볼 때 재주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발표할 기회도 없고 누가 재주 있는지 알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진작에 너 재주 있다, 너 이쪽으로 가라 누가 얘기를 했다면 내가 마음고생을 많이 안 하고 성인이 돼서 억지로 우회해서 작가가 되지 않았어도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성공하지 않는 길로 갔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누구의 그 손길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나중에 내가 결국은 그래도 작가의 길로 들어서긴 했지만 제가 가리키면서 후배들이나 다른 작가들을 볼 때 참 재주가 있다 내가 보기에 얘는 정말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을 볼 때 나는 사진 작가가 아니고 기획자로서 그 사람들을 꼭 끌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도 같이 전시를 해서 보여줘서 나를 통해서 같이 보여주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기획을 조금씩 하게 됐죠. 처음에는 이제 제자들하고도 하는 것도 했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진 세시자전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서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의도해서 뭐 전시를 기획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기회가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사진 기획자가 많지도 않았고 또 해외에서도 제가 그 일본의 하루라든가 미국의 하루를 통해서 조금 일본이나 미국의 사진 관계자들을 알게 되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계기로 외국어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연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 한국 작가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게 바로 1998년도에 일본에서 전 세계 큐레이터들이 만나는 모임이 있어요. 오라클이라고. 그 모임이 98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그걸 진행하신 분이 저를 초대해 준 거예요. 한국 작가를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해라. 아시아 특별 이 심포지움이기 때문에 한국 프레젠테이션을 네가 해라. 사실 저는 그때 그 개원에서 막 강의를 하고 있을 때라 그렇게 외국에 나갈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분이 다른 큐레이터보다 네가 객관적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한국의 작가들을 거기서 10명을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고, 그 덕분에 그 프레젠테이션 장소에 온 많은 외국 큐레이터들 중에 몇 분이 정말 감동을 하고 한국 사진을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2000년도에 휴스턴의 포토 페스트라고 본격적으로 한국 사진을 해외에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기획을 제가 하게 됐죠. 그게 2000년도인데 그러면서 10명의 한국 사진 작가를 거기서 보여주게 됐고, 그러면서 그 뒤따라서 덴마크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또 한국 작가들을 소개하는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사진 세시자전도 88년도에 워커힐 미술관에서 있었던 일도 그때 뭐 여러 가지 물론 네거티브한 말씀도 많이 나왔죠. 왜냐면 그 당시에 전부 스트레이트한 사진들, 카메라에 그 정직한 사진을 좋아하시는 그런 경향이 꽉 차 있는데, 소위 만드는 연출 사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진에 뭐 스크래치를 난다든가 뭐 다르게 표현한다든가 이런 걸 보고 선배 사진가 분들이 이게 사진이냐 미술이냐, 젊은이들을 나쁜 길로 인도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대도 많이 하시고 안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젊은 친구들한테는 표현하는 방법의 어떤 가능성이 넓어지게 된 것은 확실하고, 그 전시를 하면서 다른 분들이 자극을 받은 거예요. 저 외국에서 느닷없이 들어온 구본창이 이런 전시를 해서 사진계에 이상한 반응을 일으켰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진의 행사들이 생기면서 저도 보람이 있게 됐고요. 그 이후가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전시가 있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아까 2000년도 휴스턴에서 한 포토페스트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기마타라는 작가도 탄생하게 된 계기가, 제가 소개하면서 기마타도 국제적인 무대에 자기가 처음 선보이게 된 거고, 뭐 이정진, 민병헌, 배병호 선생, 이갑철, 뭐 질비한 우리 세대의 작가들이 본인들이 여기서 다 잘하고 있었지만 세계적인 큐레이터의 주목을 받게 된 게 어쨌든 거기 나가서 많은 사진의 큐레이터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에 제가 한 번 더 그 아를르 사진 페스티벌에 디스커버리 상의 제가 디스커버리 상의 큐레이터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추천한 중국의 장계천이라는 작가가 거기서 10명 중에 1등을 한 거예요. 중국에 드러나지 않을 작가가 저를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출판사와 책도 만들고 중국의 스타로 뜬 거에 대해서 너무 보람이 있죠. 제가 정말 무명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작가를 어쨌든 세계의 빛을, 진주를 정말 드러낸 것 같아서 굉장히 살면서 저는 보람이 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참 저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발굴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팀을, 기획이라는 건 뭐 한 사람을 전시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 흐름, 뭐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그룹전은 새로운 세대들 아니면 이제까지 있지 않았던 다른 경향의 작품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기획을 하는 기획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꼭 한 사람만을 발굴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데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변하죠. 일단 주제도 변하고 기술적으로도 변하고, 그리고 사진이라는 거는 현실에 있는 거를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계속 변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예를 들면 환경도 변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우리는 사진은 물론 지금은 디지털이나 포토샵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사진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 사진의 기본은 기록인데 기록을 하기 위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또 미국의 서부에 지금 불이 나고 뭐 있죠. 그런 많은 그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도대체 이거는 일부러 연출을 해서 찍는 것보다도 더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이 뭐 멋있어서 감동이 아니고 끔찍한 상황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그건 사진만이 기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물론 여러 종류의 사진이죠. 그런 기록을 해서 감동을 주는 사진도 있고 또 거기에 가까이 가다 보면 그 탔기 때문에 나는 뭐 내가 거기 가고 싶기도 해요. 어떤 때는 정말 일부러 태울 수도 없는 몇백 그루의 나무가 순식간에 까맣게 변해 있다든가 뭐 어디에 홍수가 나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잖아요. 지금 뭐 황허강에 뭐 중국에 그런 홍수 나서 떠내려가는 거 뭐 얼마 전에 그 서부 독일에서 쓸려 내려가는 그런 장면을 위에서 찍어보면 이거는 자연에 파괴되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진의 역할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기록 사진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간의 많은 고뇌라든가 여러 일들이 당연히 벌어지죠. 거기서 나는 그런 거에서 기록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사진이죠. 스틸 사진만을 고집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물론 내 자신이 약간 오픈 마인드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틸 사진이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테고 우리가 그런 자연 현상만이 아니고 인간의 심리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틀어박힌 사람들의 심리도 또 뭔가 캐고 나면 또 할 일이 있을 테고 또 그렇게 200년 전, 300년 전에 백자도 내가 찍어내니까 또 다른 의미로 많은 분한테 또 이렇게 공감을 얻기도 하고 이러는 거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찍을 게 없다고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오늘 다룬 것처럼 수많은 주제를 다뤘잖아요. 그래서 작가로서 그럼 과연 내가 이 많은 주제를 통틀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돌이켜보는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책이든 뭐 큰 전시가 됐든 그런 마무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하고 그 준비를 해야겠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일인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주제를 물론 눈에 띄거나 마음이 이렇게 흐르면은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거에 대한 전진보다는 이제까지 읽은 거를 어떻게 다듬어서 하나의 그 결과물로서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